안중근에 대해서 포수이자 무직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그런 안중근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제국주의 척결의 최일선까지 나설 수 있었던 계기랄까? 그 사람의 이 내적인 동기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그분의 내면이 매우 복합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우선 그 세계의 악과 네. 홀로 맞서는 그 청년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천주교 신앙인의 또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이 거사할 때 그 내면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도를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육 강식의 현실을 긍정할 수가 없었던 그런 그 청년의 모습인 것, 청년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안중근 의사는 계속 체포된 이후 뭐 그다음에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뭐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땐 원동력 힘의 근원을 뭐라고 보시는 거죠? 거기서 그 재판정에서는 그 안중근이 무슨 말을 하든 살 길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 정치적인 신념이건 개인의 인생관이건 그리고 그분의 종교의 힘 그런 게 합쳐져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저기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잠깐 다녀왔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7발 그러니까 실연발인데다가 약실까지 합치면 총 8발이 들어가는 거. 어찌됐건 한 발은 남아있는 게 확실했잖아요. 그렇죠? 탄창 안에 한 발이 있었죠. 그렇죠. 그 남아있던 탄창의 한 발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쏘기 전에 제압당한 거예요. 6발을 쏘고 난 다음에 네.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제압당한 것이죠. 네. 한 발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 그걸 가지고 뭐 안중근이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죠. 그것은 그분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살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재판정에서 자기 말을 끝까지 하기로 작심한 사람인데 그걸 자살할 리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발이 남아있다고 그것이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천박한 일이에요. 그분의 생애하고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판정에서 끝까지 말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일을 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 한 발이 남은 거는 쏘기 전에 제압당해서 남은 것이죠. 총구를 쥔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이 표현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의미입니다. 그 안중근의 몸이죠, 몸. 인간의 몸. 인간의 한 인간의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서 제국주의 전체와 맞선다는 것이죠. 총구는 절대 고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조금씩 움직인다고. 그렇죠. 방아쇠를 당길 때 또 움직이죠. 그렇죠. 쏘고 나면 또 반동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총을 겨누는 자는 항상 그 총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중근이라는 한 젊은 청년의 그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육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묘사였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을 하얼빈으로 불러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 정말 그냥 자신의 갈 길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가족들을 이 거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고려하고 생각을 했을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안중근이 16살에 결혼을 했어요. 16살. 네, 그 부인은 한 살 많아서 17세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할 때 그 자신의 생애 전체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혼을 할 때 내가 몇 년 더 지나서 이도를 주겠다 이런 자기 생애 전체에 대한 토탈 플랜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결혼이라는 게 되게 부모들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 할빈으로 처자식들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가 거사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조선에서 일본이 장악한 조선에서 그분들이 살 수 없으리라는 걸 미리 짐작을 했기 때문에 할빈을 오라고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야 아주 단순한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가장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벗어나는 게 아니죠. 누구나 그런 인지상정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근데 거사를 하고 나면은 그 가족들이 하얼빈에서도 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얼빈도 이미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한국에 놔둘 수 없으니까 불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거사하러 간 사람이 그 자기 처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얼빈에서 살 수 없는 거 자기도 알았을 거라고. 근데 결국 그 안중근의 그 처자들은 결국 하얼빈에서 안 살고 브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살거든요. 거기는 소련 땅이니까 일본의 그 감시나고 그 박해가 좀 덜한 데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잠깐 작가님 언급을 하셨는데 종교인이었잖아요. 안희사 본인의 내적인 심적인 갈등도 꽤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빌렘이나 미텔 네. 같은 천주교 사제들은 안중근의 거사에 대해서 매우 신앙상의 갈등을 느낀 것은 확실해요. 네. 그러나 안중근은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그것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했어요. 네. 그리고 한 번도 무슨 그런 자기의 이도를 쏜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두 신부님과 주교한테 이렇게 공경스러운 편지를 쓰고 그랬으니까 신앙인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한 거예요. 그분은 신앙인으로서 거사를 했고 신앙인으로서 최후를 마친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모순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안중근은 없었어. 오히려 천주교 사제들이 그런 걸 느꼈죠. 안중근이라는 인물에게 이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또는 아주 그 거대한 악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거악. 아주 그 제국주의 전체의 힘과 일본의 군사력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거악이라고 했겠죠. 네. 거기에 이제 총알 7발을 가지고 저항을 한 것이죠. 기록이나 어떤 뭐 저기 보면 안 의사가 거사 직후에는 되게 불안한 표정, 불안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재판 진행 과정이었을까? 어느 순간부터 이 평온함을 찾은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의 주관적인 진술이에요. 그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 안중근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럼 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주관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처음에 잡힌 다음에 러시아에 가서 신문을 봤거든요. 러시아 헌병대에 가가지고 그때도 조서를 보면 무슨 불안한 기색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얼굴 표정이 뭐 불안했다 이런 것은 그런 진술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추론이죠. 내가 쏜 게 이또가 맞나? 그랬기 때문에 초반에 불안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또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 제대로 했구나. 그 다음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그런 거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 안중근이 처음에는 이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쏜 다음에 바로 제압당해서 체포가 됐으니까 그런 대목에서 뭐 심적으로 불안한 심정이 있었을 거는 불안하기보다는 불확실성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뭐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내가 쏜 게 이또가 맞소? 이렇게 물어보거나 혹은 아니 이또가 죽었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러시아 헌병대들한테. 근데 그걸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목표를 이제 달성했다는 걸 아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아까도 잠깐 기능관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6번 재판받고 그걸로 끝났다는 거다. 속전속결 사실상. 그렇다면 원래 안희사가 거사 이후에 재판정에서도
자기가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그거는 6번 네. 재판을 한 것은 그 아마 일본 외무성의 방침이었을 거예요. 그 빨리 끝내라는 방침이었죠. 빨리 끝내고 문명 개화된 나라의 네. 그 사법 시스템을 네. 과시하면서 죽여라, 사형을 시켜라. 그 대신 빨리 끝내라. 이 길어질수록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 외국 기자들도 와 있고 그러니까 6번에 그걸 끝낸 것이죠. 네. 그 안중근에게는 기회가 그 진술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네. 그거는 안중근이 그 몇 번 재판하냐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중근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일본 내에서도 그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테러리스트다라는 주장이 사실상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뭐 물론 일본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고사 직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본 국민의 극히 일부가 네. 안중근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본 입장에서 아니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대세를 이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일본에서 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양심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 넘게 이 안이사에 대한 숙모 움직임이 또 있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꾸로. 일본 국민들은 네. 그 안중근 거사 이후에도 이렇게 이토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이토에 대해서. 이토의 동상도 지금 다 있잖아요. 그 점을 한국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토라는 사람은 일본을 봉건에서 근대로 전환시킨 최고 엘리트 그룹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 이토가 그 시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세계에 대한 그 도덕과 윤리의 관념을 상실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일본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고 결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져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현대사의 비극을 일본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이토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비극까지 다 알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안중근에 대한 존경심도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그럼 안중근이 여전히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이 그 약육 강식의 질서에 승복할 수 없다는 영원히 인간은 그걸 보여준 것이죠. 이토의 명분은 뭐냐면은 문명개화예요. 문명개화. 이 야만적인 조선, 중국, 이 아시아 이런 자기네들이 일본의 문명의 힘으로 개화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이 약육강식을 동반하는 것이죠. 안중근은 거기에 그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약육강식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은 그 후에 더 절박한 인류의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더 그 약육강식에 저항해야 한다는 더 절박한 운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안중근의 그 거사는 아직도 유효한 것이죠. 그의 그 의도는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약육강식이라는 게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 뭐나 그 국내에서나 이렇게 일상화돼 가지고 그것이 뭐 약육강식인지 몰라요. 인간의 삶은 의뢰 그런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죠. 약육강식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맹렬히 저항했던. 그러니까 안중근의 사명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죠.